안녕하세요. 자파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유혜빈,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 같지만 우리를 둘러싼 일터와 환경은 매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기회를 짚어내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요즘인데요. 당장 오늘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만 모아 저희 잡학사전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방송에 출연한 김 장관은 공정수당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정수당은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1년 1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유발하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 역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조율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숭실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시 1인당 월 추가 비용은 123만 7천 원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 기초액과의 차이는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까지 고려할 때 부담금 납부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의무 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 수준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 연동 부담 기초액, 추가 비용과의 격차 축소, 실질적 고용 유인 부족 등으로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 인상과 미이행 기업 제재 강화 등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변두리 노동자들이 자신들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법의 적용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6일 직장갑질 119는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에 대한 설문 결과 발표와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쪼개기 계약 등을 규제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역시 알고리즘과 저가 운임 등으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함께 발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기업 직장인의 58.3%가 노동절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규모가 작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휴무를 보장받는 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노동절은 첫 유급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현장 속에서 알아볼 직업은 콘텐츠를 브랜드로 확장시키는 사람, 콘텐츠 IP 마케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굿즈를 구매하거나 또 콜라보 제품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시키고 또 수익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콘텐츠 IP 마케터입니다. 그렇다면 마케터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IP 기반 상품과 세일즈를 기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 극중에서 등장했던 초록색 체육복이나
또 달고나 게임이 실제 상품으로 제작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처럼 콘텐츠 속 요소를 현실 상품으로 연결시키고 또 소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기획과 운영입니다. SNS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IP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또 팬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최근에는 AI 툴을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콘텐츠를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고객 유입과 전환 전략이 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직접 제작하고요. 또 단순한 관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IP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IP 마케팅의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CJ E&M은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에 전통 유물을 활용한 굿즈를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시켰는데요. 이를 통해서 IP 비즈니스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콘텐츠 IP 마케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이야기를 사업으로 확장시키면서 핵심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무심코 사고 있던 굿즈나 캐릭터 상품 뒤에서 이렇게 치열한 기획과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즐기는 콘텐츠가 어떻게 하나의 산업으로 커가는지 그 흐름을 읽고 있는 안목을 키워본다면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소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기다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매일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지원하실 때 연봉만큼이나 꼼꼼하게 따지는 조건이 있으시죠? 바로 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입니다. 특히 사무직 구직자분들이라면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그리고 눈치 보지 않는 칼퇴근 문화가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하지만 겉보기엔 번듯해도 막상 입사해보면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이른바 블랙 기업일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줄 아주 유용한 정보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전용관입니다. 이 전용관은 말 그대로 워라밸이 검증된 기업들만 모아놓은 특별한 채용관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는 워라밸이 좋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의 인사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깐깐하게 심사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어떤지, 정시퇴근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한 것이죠.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만 정부가 특별한 인증을 부여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커뮤니티의 소문에만 의존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나쁜 기업을 걸러주는 거름망을 얻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 같은 기업들 어떻게 찾아서 지원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 보시면 메인 화면에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전용관 메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워라밸이 검증된 수많은 기업의 리스트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검색 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퇴근하기 편한 희망 지역을 먼저 선택하시고 직무 카테고리에서 사무행정 직군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조건에 딱 맞는, 그러면서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 알짜 사무직 채용 공고만 쏙쏙 골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를 클릭해 보시면 기업명 앞에 자랑스럽게 붙어 있는 워라밸 인증 마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마크가 붙은 공고라면 안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력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드는 기업을 발견하셨다면 고용24 등에 미리 등록해둔 이력서를 불러와 버튼 한 번으로 즉시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임명 게시판을 뒤지며 이 회사가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추측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할 때는 확실히 집중하고 쉴 때는 완벽하게 쉬는 곳. 모든 사무직 구직자가 꿈꾸는 이런 직장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인증한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일터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접속하셔서 여러분의 든든한 커리어와 행복한 일상을 함께 지켜줄 소중한 일터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막연하게 직장을 고르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객관적인 정부 인증 데이터로 내 삶을 지켜줄 일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알려드린 전용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서 여러분의 저녁이 있는 삶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오늘은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 미래 유망 직종 등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미래 교통 핵심의 환경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 자율주행 안전관리자를 소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편리한 기술이 안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율주행 안전관리자입니다. 자율주행 안전관리자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는 전문가인데요. 쉽게 말해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 요소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차량의 센서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단순히 차량만 보는 게 아니라 도로 환경과 교통 상황까지 함께 교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안전관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 안전점검과 테스트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주행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다음은 위험사항 대응 관리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과 개선인데요.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자율주행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꼭 정해진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 전공과 이 지식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또 데이터 분석과도 같은 관련 분야가 관련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교육 과정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책임감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데요. 또 상황 판단 능력과 집중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분석 능력입니다.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안전관리자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택시, 또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을 관리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안전관리자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직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은 미래 교통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 자율주행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편리한 뒤에는 반드시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함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자율주행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기술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을 하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이 직업의 매력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가 참 많죠. 거래처에 긴급하게 확인을 요청을 하거나 다른 부서와 복잡한 일정을 조율해야 할 때 우리는 당장 전화를 걸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무실에서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부터 덜컥 내려앉는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른바 콜포비아를 겪는 세대인데요. 이들은 구두 지시보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한 텍스트 소통을 원합니다. 이 말이나 글이 편한 세대와 급할 땐 전화가 최고라는 세대. 과연 메신저로만 소통을 해도 온전한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빈 아나운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 주제를 그저 통화를 어려워하는 그런 세대의 나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메신저 소통은 오히려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는 그 순간의 감정이나 또 분위기에 휘둘리기 쉽지만 끊고 나면 또 정확히 어떤 지시가 오고 갔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반면 메신저는 모든 소통 과정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또 업무 히스토리를 파악할 때 굉장히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또 바로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충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확하게 기록이 남고 또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안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텍스트로만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가 주는 명확함과 안전함은 100번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일터에는 글자로만 정리하지 않는 복잡한 사항들이 훨씬 많습니다. 당장 5분 뒤에 중요한 임원 회의가 시작되거나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수습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타자를 치고 상대방의 답장을 기다리는 건 치명적인 업무 지연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글자는 아무래도 온도를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낳기가 쉽고 또 위기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정확성을 원하는 메신저 소통과 신속한 교감을 원하는 전화 소통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 소통의 틈을 메우려면 일터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할까요? 네, 저는 우선 도구의 목적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수치나 데이터처럼 복잡하고 세밀한 지시는 반드시 기록이 남는 메시지로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메신저가 편한 세대라도 의견 충돌이 또 심해지거나 혹은 긴급한 사안 앞에서는 기꺼이 수화기를 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상황에 따라 소통의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전화를 거는 방식 자체에도 다정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쑥 전화를 걸어 다그치기보다는 급한 일이 아니라면 메신저로 먼저 지금 통화가 가능한지 묻는 작은 배려가 콜포비아를 줄이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소통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넉넉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한 글을 남기고 마음과 맥락은 따뜻한 목소리로 전하자, 이 두 분의 의견이 참 명쾌한 해답을 내놨는데요. 전화가 두려운 마음도
또 답답해서 수화기를 드는 마음도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은 간절함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텍스트의 차가움을 목소리의 온기로 채워주고 또 서로의 방식에 기꺼이 이해를 해주는 그런 다정한 일터가 되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수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된 블랙핑크의 한 뮤직비디오. 샤넬과 같은 명품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던 의상은 한복이었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뮤직비디오에 나온 브랜드 중 가장 작고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가장 주목할 만한 쇼피스였다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만들어낸 다나 디자이너입니다. 여름 비단이라는 뜻의 예명을 가진 그녀는 전통을 박물관에서 꺼내 세계인의 런웨이로 옮겨놓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치열한 설계의 결과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드라마틱한 인생 제2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다나 디자이너의 시작은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제주도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복 사랑만큼은 유별났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꼭 한복을 챙겼고 샌프란시스코의 한 레스토랑에서는 옷이 너무 예쁘니 최고의 자리를 내주겠다는 웨이터의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매력을 알아보는데 왜 우리는 평소에 입지 않을까? 라는 끊임없는 이 질문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건강 문제로 휴직하던 중 우연히 배운 한복이 적성에 맞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2016년 과감히 사표를 던집니다. 이후 무작정 뛰어든 건 아니고요. 한국궁중복식연구원과 대학원을 오가면서 전통 복식사와 미학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비전공자의 열정에 전문가의 집요함을 더한 순간 진짜 커리어가 시작된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블랙핑크의 의상을 보고 파격적인 개량 한복이라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나 디자이너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형태는 현대적이지만 제작 방식은 철저히 전통을 따랐다고요. 제니가 입은 분홍색 재킷은 사실 남성 복식인 도포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고 로제가 입은 검정 의상은 무관에 오신 천릭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옷에 새겨진 화려한 무늬는 조선시대 궁중 보자기의 봉황문을 직접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림질 한 번만 건너뛰어도 옷에 티가 나는 한복의 엄격함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전통을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평면 재단법과 베레섬 같은 한복 고유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통역해낸 것. 그것이 다나 디자이너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다나 디자이너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서 추출한 원사로 한복을 짓는 업사이클링을 시도하고 있고요. 다양한 작가와 협업하면서 한복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꿈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넬 1호처럼 우리나라의 한복 장인들이 모여 옷을 만드는 다나 디자이너의 빌딩을 세우고 전 세계 곳곳에 숍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전통을 얽매어야 할 작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즐겨온 문화라고요. 과거의 유산을 현대인의 언어로 가장 힙하게 번역해낸 다나 디자이너. 그녀에게 한복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미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소한 취미나 열정도 다나 디자이너의 한복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여름 비단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 현대적인 언어로 멋지게 번역한 안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다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의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기업들의 고민, 그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것보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직이 늘어나면서 숙련된 인력은 빠져나가고 조직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퇴사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효율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연봉을 떠올릴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부담 속에서 기업이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채용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보상의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있고 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인 인건비를 늘리는데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사람을 붙잡아야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변화는 한 기업의 사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광고 대행 기업은 3년 평균 이직률이 50%에 달했지만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이고 조기 퇴근제를 도입한 이후 이직률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금을 줄이지 않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만 줄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변화까지 함께 나타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결국 시간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경제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지만 그마저도 사람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 역시 사람을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인건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비용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고 결국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같은 인력으로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생산성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같은 인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바이오 기업 역시 유연근무제와 직무전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직률이 14%에서 6%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유가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를 확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지금 돈이 아닌 시간과 환경으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일터의 기준도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얼마나 바꿔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한 기업의 변화, 그 중심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결국 일하기 좋은 환경이란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한 이 시간 복지라는 생존 전략이 앞으로 우리 일터의 풍경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발표했었죠. 여기서 핵심 거점 국립대 3곳에는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고요. 나머지 거점 국립대에도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전국에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단순히 대학 육성을 넘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선 두 아나운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윤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굳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인재도 자연스럽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게 단순히 예산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형성된 인식이나 기업과의 연결 구조까지 고려하면 단기간 안에 변화를 나타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데이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UC 계열 대학과 또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먼저 예산 규모를 살펴보시면 미국 UC 계열은 약 49조 원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는 약 5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교원 수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역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환경에서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우수 인재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게 되고 또 그 결과 취업 기회 역시 수도권과 일부 상위 대학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격차가 큽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 취업 선택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제 취업 선호 지역을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확인되는데요. 대학생과 졸업생들의 취업 선호 지역을 나타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을 선택한 비율이 약 46%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 영남권은 17% 수준이고요. 충청권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한 자릿수 비율로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수도권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결국 일자리와 또 그 기회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높네요. 이 정도면 취업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취업 선호도가 계속해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인재 이동 역시 자연스럽게 서울로 이어지고요. 또 그 결과 기업과의 일자리도 다시 수도권에 몰리는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역 거점 국립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연구와 산업, 또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지역 중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정책을 통해서 좀 지역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취업 기회는 여전히 수도권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 시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취업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산업, 또 지역이 함께 연결된 구조 속에서 취업 환경이 어떻게 계속해서 바뀔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의 고민이 이런 데이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이 단순히 예산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다인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사회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반가운 그리고 거대한 변화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일하는 3040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예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사실 당연한 순서였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장이나 또 제 주변을 보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일명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한때 유행어처럼 쓰였던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예전만큼 자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장에서도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저 기분 탓인 건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라지는 M자 곡선입니다. 여러분, M자 곡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여성의 고용률이 20대에 확 올랐다가 30대 출산과 육아 시기에는 푹 꺼지고 40대는 다시 복귀하면서
알파벳 M자 모양을 그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이 푹 꺼졌던 30대 고용률이 놀라울 정도로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꺼졌던 부분이 메워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메워졌을까요? 통계청의 최근 고용 도양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30대 여성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 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던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도 65%를 훌쩍 넘어섰는데요.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M자 곡선에 푹 파였던 골짜기가 이제는 완만한 U 혹은 거의 평평한 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네, 또 여기서 기업들 인사팀의 분위기도 수치와 정확히 맞아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예전처럼 출산 휴가를 쓴다고 대놓고 눈치를 보는 문화가 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숙련된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회사 차원에서 복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일에 능숙한 이 3040 인력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되게 절대적인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용률 상승을 이끈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아빠들의 육아휴직과 유연 근무제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육아 부담이나 오롯이 여성의 몫이었다면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30% 턱밑까지 쫓아올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유연 근무를 도입한 사업장도 크게 늘어났거든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근무 형태의 유연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는 아빠와 기업 또 사회 시스템이 육아를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양적인 성장은 분명 환영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냉정하게 들어봐야 할 때입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복귀하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과거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에 쏠려 있는지 임금 격차는 어떠한지 세밀한 데이터 추적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이 숫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박수 칠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자리의 진정한 의미까지 챙겨야지 진정한 M자 곡선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모두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말 일과 육아를 묵묵하게 감당해낸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M자 곡선이 채워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복귀한 일자리의 질까지 챙기는 사회적인 고민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입니다. 원호식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 AI를 빼놓고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GPT, 제미나이는 물론이고요.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AI입니다. 이 AI가 유지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요즘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마지막까지 정교하게 완성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를 완성하는 핵심 기술을 만드는 기업을 오늘 알아보자고 합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정 속에서 반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업 한미반도체. 오늘 기업사전에서는요, 최근 한미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와 그 경쟁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칩을 기판 위에 붙이는 본딩 공정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은 단순히 부품을 연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한 오차 없이 정밀하게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최근 한미반도체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AI 시장의 성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개의 칩을 하나처럼 연결하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이른바 HBM 반도체는 여러 개의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 정밀한 본딩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 HBM 생산에 필요한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C본더 장비는 칩과 칩을 고온과 고압으로 정밀하게 연결하는 장비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왔고 차세대 HBM4 생산을 위한 TC본더4 장비까지 이미 주요 고객사들에게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과제도 분명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경기 변동과 기술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장비 기업 실적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장비 기업들과의 경쟁 역시 치열한데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AI 반도체와 같은 성장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앞으로의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최근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칩 성능을 높이는 경쟁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집적하느냐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얼마나 정밀하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도 핵심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미반도체는 보이지 않는 공정 속에서 반도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데이터 중심의 시대가 과속화될수록 그 중심에서 한미반도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이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교한 공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사전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네,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동으로 가볼 텐데요. 안동의 민속과 역사적 스토리를 함께 담은 바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입니다. 차전장군은 안동 전통놀이인 차전놀이에서 유래한 상징적인 장수이고 노국공주는 고려 공민왕의 왕비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두 이야기를 결합해 준비된 축제입니다. 안동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오는 5월 1일 금요일부터 5월 6일 수요일까지 안동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중앙선 194의 안동역과 탈춤공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1968년 안동 민속축제가 처음 개최돼 안동의 다양한 민속놀이를 선보이는 장으로 시작됐고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는 이때부터 핵심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축제의 규모와 영향력은 더 커졌는데요. 1980년대에는 안동 차전놀이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또 1984년에는 안동 노다리 밟기가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안동 민속축제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탈바꿈해 지금은 매년 5월 다양한 민속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럼 축제의 핵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연의 주제는 고려를 춤추다입니다.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중심으로 안동 민속문화를 현대 공연으로 재해석해 산막의 스토리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퓨전 장구와 난타,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전통 서사를 대규모 무대로 풀어냅니다.
1막에서는 전장의 긴장감 속 차전의 함성이, 2막에서는 노국공주와 백성들이 만들어낸 사람의 다리, 노다리 받기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3막에서는 공동체의 힘을 담은 대동의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공연은 축제 기간 중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대동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동 개막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합창과 한중일 공연, 그리고 초청가수 공연까지 5월 1일 저녁에 펼쳐집니다. 현장에 열기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약 800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매일 저녁 흥을 돋구는 풍물놀이, 그리고 동부와 서부 주민들이 맞붙는 대형 퍼포먼스 차전 대동놀이까지 직접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노국공주 선발대회,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하회 별신구 탈놀이까지 안동의 전통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행사 외에도 다양한 시설이 풍성합니다. 이 대형 먹거리존에서는 한식은 물론 중국, 일본 음식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더본코리아와 함께 운영하는 이 먹거리 부스에서는 3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한우구이터와 전통 주막, 푸드트럭, 농특산물과 전통주 판매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주물을 찾아라, 화전요리 대회 같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주차는 1주차장부터 9주차장, 예비 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많은 차량도 함께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안동의 봄축제. 공연을 보러 갔다가 골목의 흥을 만나고 또 먹거리에 머물고 밤무대까지 즐기다 보면 안동은 하루만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오래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다가옵니다. 이번 연휴 안동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은 물론 빠르면 당일에도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로켓 배송이 일상이 된 건데요. 이렇게 빠른 배송, 단순히 택배가 빨라졌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물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의 배송 과정을 보면 주문이 들어온 이후에야 상품을 준비하고 포장을 하고 배송이 시작됩니다. 즉, 주문, 상품 준비, 포장, 배송이라는 순서를 거치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켓 배송은 이 흐름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상품을 확보해두고 물류센터에 미리 보관해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상품을 찾는 단계 없이 바로 포장과 배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재고를 미리 준비해두는 선확보 전략입니다. 기업은 과거 주문 데이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들을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에 미리 배치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주문했을 때 이미 가장 가까운 곳에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류센터의 구조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배송을 전제로 설계된 작업 공간에 가깝습니다. 상품의 위치는 모두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상품이 있는 위치가 즉시 지정됩니다. 그러면 작업자는 그 위치로 이동해서 바로 상품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많은 물류센터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함께 활용되는데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상품이 이동하고 바코드를 기반으로 자동 분류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이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기계화 시스템이 작업을 대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시켜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는 바로 배송이죠. 로켓 배송은 자체 배송망을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 직접 배송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송기사들은 특정 지역을 담당하고 이미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요. 즉, 상품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최종 도착까지의 경로가 미리 계산되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수요를 예측해 상품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 둘째, 전국에 촘촘하게 배치된 물류센터 구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배송까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기존에는 며칠이 걸리던 배송이 하루, 심지어 몇 시간 단위로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켓 배송은 단순히 빠른 배송 기술이 아니라 상품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다시 설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집 혹은 문 앞으로 도착하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가 치열하게 계산해낸 로켓 배송에 속도가 곧 진심이 되는 세상 그 자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로켓 배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일숙한 일상, 또 일터 이면에 숨겨진 변화와 흐름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데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